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 또 하루 동안에 어떤 변화들과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는데 반면에 미국 3대 지수는 정말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1% 이상 무너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기대를 좀 어긋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어제 대표적인 매파이죠.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체가 될 경우, 특히 경제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강세를 유지한다면은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아주 크게 찬물을 끼얹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슈카리가 본인이 앞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원래 세 차례로 점도표상으로도 되어 있는데 이걸 두 차례로 낮췄는데 이번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횡보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 그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이슈와 덧붙여서 지금 중동에서는 또 전운이 좀 감도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시리아의 이란 영상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또 강한 보복을 또 예고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적인 환경들과 이 지정학적인 환경들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접수한 양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 21만 천 건이라고 하는 이 수치 자체가 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워낙에 낮은 수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비농업 고용지수와 그리고 실업률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들의 또 결과들을 봐야지 미국의 경제 상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네트웨이커 볼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네트웨이커 볼륨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드디어 양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한 것이죠. 네, 그리고 GBTC의 유출량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해서 3일 연속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1억 달러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7,900만 달러가 유출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출이 됐죠. 그래서 지금 GBTC 유출은 좀 진정세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물 ETF의 유입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해서 이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특히 1월 30일 이후로는 모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순주간 거래 흐름이 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판매량보다 구매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에 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유출이 가속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에 무려 9만 7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인출되었다라고 지금 크립토컨트 자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의 유동성 공급이 감소가 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좀 흐름들이 좀 양극단으로 좀 나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중요한 글로벌 거래소의 이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의 펀딩 레이트가 역대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2021년에 굉장히 불장이 왔던 그 수준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펀딩 레이트, 이 펀딩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한 스왑 시장 내에서 이 트레이더들의 어떤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펀딩 레이트가 양수일 경우에는 롱 포지션 트레이더가 더 지배적으로 많다는 것이고 숏 트레이더에게 이 자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죠. 펀딩 피를 지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계속해서 강세장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더들은 좀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CME의 비트코인 선물 숏포지션 규모도 지금 2017년 말 이후로 최대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요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계약 펀딩 비율과는 또 반대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코인데스크에서 가지고 온 기사인데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의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지금 월등하게 많은 물량들을 차지하고 있죠. 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리서치 책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시장의 역학관계가 굉장히 많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관 플레이어들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 익스포저가 가능해져서 반감기 전후의 움직임들도 과거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기 어떤 평균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들 있죠. 이 구간들이 지금 현물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이런 구간들도 현물 흐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 구간들은 이제 파생 상품에서 더 많은 상승세를 견인했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좀 파생 상품 쪽이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옵션 분석들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지금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는 뭔가 선택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상대로 해서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네, 그럼에도요, 지금 상대적으로 파생 상품성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지, 현물 거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약 14억 달러 상당의 21,400개의 비트코인이 누적 주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거래를 필두로 해서 중요한 이 집단들은 비트코인을 또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래들과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비트코인의 채택에 있습니다. 네, X3 캐피털의 설립자가 최근에 UBS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UBS보다 먼저 거래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이런 주장들을 유지를 하다가 본인들의 자사 13개 펀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로 지금 1%에서 3% 정도 편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의 자산관리 담당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도박이다. 차라리 라스베가스에 가라. 그것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비트와이즈의 자산관리 담당자가 정신 나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지금 얼마나 그런 발언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 시대의 변화들을 도통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예로 지금 헛8이라고 하는 채굴업체입니다. 굉장히 큰 채굴업체인데 지금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연락을 해왔다라고 공식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은행들은 지금 채굴자들을 통해서 지금 OTC 마켓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소에 비트코인 잔액이 더 많이 부족해지면서 은행들은 더 다급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상세한 기관명은 내가 밝힐 수 없지만 그 이름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행이다. 자, 글로벌 은행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런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해서 몇몇 은행들이 생각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로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지금 OTC 마켓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JP모건 얘기들이 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앞서 헛에잇에 연락을 했다는 은행이 JP모건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은행들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JP모건은 특히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뭐 시시때때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보여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리도 파이낸스의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아마도 증권사업 시비를 피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이더리움의 어떤 편을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부터 JP모건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비트코인보다 더 우호적인 입장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성으로 규정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인 이 리도의 스테이킹 점유율 하락이 중요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전 3분의 1에서 지금은 4분의 1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입장을 보이는 어떤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때 비트코인은 200달러까지 하락 가능하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품이 붕괴되면은 비트코인 붕괴보다 주식을 필두로 한 다른 자산 붕괴가 더 심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사람의 분석이 맞기를 바란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평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중요한 기사들이 있는데 페이팔이 160개국에 수수료 무료의 PYUSD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송금 시장에서 완전히 주류로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이 탄생하고 나서 사용성 측면에서 최고의 발명품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올해 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 같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규제 준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미국 은행 기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빗 슈워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XRP도 국제 송금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한 회원님이 팀킬인가요? 이렇게 좀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XRP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지를 우리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지고 리플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2020년에 압수한 4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금 이체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주소로 이체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매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는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가격 바로 상단으로는 두터운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72K에서 여전히 가장 두터운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두께는 더 옅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3K도 꽤 많이 옅어져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75K에서 가장 뚜렷하게 지금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도 가격 하단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요 구간도 굉장히 희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부터 지금 물량을 갖다가 유입을 시키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 동안에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을 함께 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크게 반등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래량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이 구간 동안은 매입량이 늘어났다가 여기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주춤하고 보라색 고래도 조금 물량을 내놓는 요 구간부터는 조금 약간 더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가격의 하락으로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68.4K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로는 꽤 상승을 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22MA 부근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70.2K와 그리고 73K 부근까지 이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가격을 지키지 못하면은 역시 50SMA까지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63.8
8K까지도 지금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추세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중요한 가격 구간들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어제 시황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RSI 같은 경우도 50을 찍고 반등에 성공을 해서 좀 이 구간에서 약간은 상승 추세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CVD 같은 경우도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거래 주위에서는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데 URPD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이 구간에서 한동안 갇혀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변화들, 그리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행보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가격대 구간 좌우로 해서 굉장히 좀 크게 매물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상단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들까지 통과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70K 상단에서는 조금 더 매물대 자체가 조금 옅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하단 구간으로도요, 지금 두텁게 지금 계속해서 형성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본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또 이 구간이 뚫리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옅게 형성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65K 상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감기가 한 2주 조금 더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볼 때는 이 반감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수요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떤 채택 수요들, 기관들의 유입 수요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공급의 긴축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서 증권성 지비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이더리움의 현재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적정 가치는 무려 9,412달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격대보다 2배가 더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억눌려 있지만 적정 가치 구간만 찾아가더라도 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을 비롯해서 여러 레이어 2 로로 프로젝트들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